수요일 저녁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이 부총리를 총살하고 천안함 폭침 주역도 문책하는 공포 통치를 또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와 동해안 물폭탄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은 태풍에 사망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추경 예산 공방에 청문회 사상 처음 야당만 조윤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신격구 회장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처가 화성단 참여 의혹도 수사합니다. 처가 쪽 집사격인 인물도 조사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에 직격탄을 맞게 될 부산 물류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내각 부총리인 김용진이 자세 불량을 이유로 총살됐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 등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처형되고 있습니다. 군기잡기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예상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권력 서열 32인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달 자세 불량과 종파 분자라는 이유로 전격 처형됐습니다.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용진의 자세 불량을 지적했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 결과 이른바 반당, 반혁명 분자와 현대판 종파로 낙인 찍혀 지난 7월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김정은을 최고 수위로 추대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핵심인 최휘 제1부부장도 혁명화 조치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전사업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불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군국가 합창단과 모란봉 악단을 최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과 리용호, 현영철 등 군부 핵심을 숙청한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내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북한 당군정 엘리트층의 이탈과 균열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우리에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지난해 목침질의 도발을 주도했던 대남 강경파인데요. 이런 김영철도 문책을 당해 고된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이른을 넘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흰 반팔 티셔츠를 입고 밧줄을 당깁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투쟁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 대오의 앞장에서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고된 혁명화 교육 처벌을 받은 뒤 청년절 기념 줄다리기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의 혁명화에 대해 고압적 태도와 통전부의 무리한 권한 확장 시도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남북회담 북측 대표로 나선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로 입지를 굳히며 승승장구해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작년 DMZ 지뢰 도발을 주도했습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남 온건파인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김정은의 눈밖에나 혁명화 교육을 받게 됐고 그 기간 동안 북한 매체는 전임자인 김양건을 기리는 기획물을 방영했습니다. 양건덕무, 내가 왔어. 어서 일어나오, 양건덕무. 김정은의 군부 길들이기라는 분석과 함께 내부 권력 암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혁명화 교육에서 돌아온 김영철이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무모한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들인데요. 두 국가가 잇따라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거나 추방하면서 북한 돈줄을 죄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젠 이런 평가를 바꿔야 할 듯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고 현재 체류 중인 북한 사람들도 국외로 나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 몰타 등도 비자 발급 정책을 바꿔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규 비자 발급 중단, 비자 재발급 불허, 북한 노동자의 불법 체류, 불법 행위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국제 교역이 꽉 막힌 북한은 그동안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약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매년 벌어들이는 돈은 2, 3억 달러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인권 유린과 외화 송금을 묵인하고 있는 23개 국가를 명시한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Again,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ould be done is to continue to apply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o change course. 국제적 제재 공조로 북한의 돈줄과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울릉도에 사흘 동안 최고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0호 태풍 라이언룩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은 15년 만에 폭풍 해일 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흙탕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자동차 15대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내린 비는 최고 500mm, 주택 32채가 침수됐고 주민 6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응급복구를 하던 50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낙석과 산사태로 피암터널 등 구조물 6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액이 한 96억이고 피해액은 한 3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15년 만에 폭풍 해일 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높이 4m가 넘는 어울성 파도가 덮친 이곳 해안도로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추가 붕괴도 우려됩니다. 네,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옹벽이 무너지니까 좀 많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해수 공급관로가 파도에 부서져 횟집 수족관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지냈어요. 뭐 이렇게 구박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경기 부천에서는 초속 32.5m의 강풍에 상가 건물 외벽 타일이 40m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과 어선 2만여 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10호 태풍 라이언룩이 상륙한 일본은 산사태와 홍수로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하와이는 24년 만에 허리케인 2개가 접근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들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끊겨 마을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10호 태풍 라이언룩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이와테 현에서는 홍수에 떠내려온 토사가 요양시설을 덮쳐 노인 9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300mm 이상, 일부 지역에선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홋카이도에서도 강둑이 붕괴되고 시가지가 물에 잠겨 주민 200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지만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허리케인 구름이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200km인 허리케인 매들린과 레스터입니다. 현재 하와이를 향하고 있는데 24년 만에 허리케인 상륙에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게스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남동부가 간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But we're going to have storm surge, we're going to have inland flooding, we're going to have coastal flooding, we're going to have as much as 15 inches of rain that's going to come somewhere. 미국 기상청은 피해 예상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생선을 익혀 먹고도 콜레라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수산물 매장. 64살 김모 씨는 지난 20일
이곳에서 산 오징어와 정어리를 집에서 데치거나 구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설사가 시작됐고 24일 인근 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당국은 김 씨의 진료 사실을 6일이나 지난 어제 알게 됐습니다. 김 씨를 치료한 의원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병력상 낙을 먹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져 옮긴 두 번째 병원도 콜레라균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보건당국은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접촉자들에 대해 콜레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익혀 먹고도 콜레라 감염 환자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익혀 드시라 구이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음식물의 가능성 또 다른 물의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거제 지역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설사 환자는 100명가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거제 해안 바닷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광주에서는 올 들어 첫 번째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해 이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뇌염에 걸린 50대 남성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에어컨 설치기사 51살 김모 씨입니다. 모기에 물린 뒤 갑자기 열이 높아져 병원에 입원했다 2차례 검사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 15일경 열이 많이 발생해서 집에 계셨었는데 16일부터 열성 경련이 발생해서 지난 17일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김 씨는 현재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시키는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이 모기에 물리더라도 95%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염으로 번질 경우 40도 가까운 고열과 두통, 경련 등의 증세를 나타내며 치사율은 30%에 달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40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논이나 축사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생후 73일, 지난해 태어난 지 2달 간 넘은 아기가 30대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장을 기증받은 환자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 아기는 국내 최연소 신장 이식 공여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0대 천모 씨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만성 콩팥병으로 힘겨워하던 천 씨에겐 꿈에 그리던 수술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새 신장을 얻은 천 씨는 이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천 씨에게 2개의 신장을 선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생후 73일 된 영아 금모군이었습니다. 출생 직후 머리에 혈종이 발견된 금군은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아픔 속에서도 금군의 부모는 고심 끝에 아이의 장기를 또 다른 생명을 위해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개월짜리 아기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2개를 같이 한꺼번에 추출을 해서 이제 성인 한 분에게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수술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천 씨는 이식받은 신장이 제자리를 찾아 건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금군의 부모도 마음은 아프지만 공여받은 분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에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빛을 본 지 73일, 다른 이에게 소중한 새삼을 선물한 금군은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공여자로 기록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고등학생 8명이 중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대구에서는 3살짜리 입양딸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부모가 붙잡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입양을 한 건지 이호진 기자입니다. 노래방으로 몰려가는 고교생들. 중학생 1명이 마지못해 따라 들어갑니다. 14살 박모군은 이날 18살 한모군 등 고등학교 선배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군은 이 노래방 안에서 3시간 동안 갇힌 채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박군은 고막이 찢어지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게 한 다음에 손 내려오면 맞는다고 죽인다고 여기 갈비뼈 옆에 이렇게 때렸어요. 경찰은 집단 폭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애들 폭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고3이 중2를 때리고 중2를 때리면서. 대구에서는 지난달 15일 52살 김모 씨가 입양한 3살 배기 딸을 폭행해 내사에 빠지게 해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딸의 버릇을 고친다며 발바닥을 때리고 어깨를 미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하선 자국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예, 서너 군데 가슴 부위에도 있고 목 부위에 있고 다리 부위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식적인 치료가 아니고 자가 치료를 했다. 김 씨는 먼저 입양한 2살 배기 아들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이 도로에 구멍이 난 포트홀이나 맨홀 뚜껑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찢어진 타이어를 미리 끼워놓고 버린 일입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움푹 파인 포트홀을 아랑곳 않고 달립니다. 실제로는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지만 나온 수리비는 무려 700만 원.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찢어진 타이어와 부서진 휠을 끼워 포트홀 때문에 파손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제 하나가 파손이 되면 4개 다 바꿔달라 이렇게. 4개에 2,600만 원에 상당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37살 전모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6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포트홀 사고가 나면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자체 보험은 그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거나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안 나가고 보험회사에 일임했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멀쩡한 외제차 엔진에 망치로 구멍을 내고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정비업자 등과 짜고 양초를 차에 칠해 사고로 긁힌 것처럼 꾸며 4,7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회사 직원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일본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순식간에 국적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수조 속에 담겨있는 중국산 바지락 포대. 이 바지락은 부산의 수산센터로 옮겨져 국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쪽이 국내산 바지락이고 이쪽이 중국산입니다. 사실상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파는 것밖에 못 먹으니까 중국산 우선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수산물 수출업자 61살 조모 씨 등 1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중국산 바지락 134톤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일본에 수출해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바지락을 수입한 일본인 업자도 포대가리 수법을 써 다시 일본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중국산이 재둔갑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산으로 유통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 등은 국산 수산물의 일본 통관 절차가 쉬운 점을 노렸습니다. 수출용 산지 확인서는 직인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중국산 바지락이 국내에도 유통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불황일 때 복권 판매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당첨되고도 안 찾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1등을 32명이나 배출한 서울의 한 로또 판매점. 입소문이나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1조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저한테 1등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요? 저는 저한테 행운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 증가세와 불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행운을 바라는 심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적어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요행을 바라게 되고요. 복권에 당첨이 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돈도 쌓여만 갑니다. 최근 3년 동안 1,400억 원이 주인을 못 찾았는데 해마다 4,500억 원이 이렇게 남겨집니다. 올해도 1등 3명이 나타나지 않아 총 76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당첨금은 1년이 지나면 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잘 팔리는 복권. 우리 사회에 들이운 불황의 그림자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동물들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교배시키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논란에 휩싸이자 동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반발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배설물이 덕지덕지 붙은 철창 안. 개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이른바 강아지 번식 공장입니다. 이러한 강아지 공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더불어 살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챙기고 해야 되는 시기는 온 것 같아요.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업에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하고 출산 횟수 제한과 사육 환경 개선 등 정부가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동물 없다! 동물연치 각성하라! 동물 판매 등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은 집회를 열고 모 방송국의 강아지 공장 방송이 편파적이고 조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짓 정보와 공모하여 이권 누린 마녀 사냥의 평가방송을 시행한 만큼 적극 검증 보도를 통해 한편 법 개정에 찬성하는 시민 300명도 국회에서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동물보호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검찰이 법조비리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비리를 감찰하는 전담반을 만들고 검사들의 재산 상황도 더 심층적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과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도 따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론의 투명성,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된 것으로 신속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감찰본부나 특임검사 제도가 있고 인력은 한정된 상태에서 조직만 신설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간부의 재산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주식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 직원들은 신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대신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나 해당 부서 근무가 종료된 직후 투자하는 경우는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검찰청 방문과 전화 변론을 기록하겠다는 대책도 변호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는 점과 위반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검찰 스스로 내부 비위를 철저하게 징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이런 비판이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우 수석 처가의 차명 의혹이 제기된 화성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도 조사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밭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 자매는 2014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우 수석의 장인인데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화성 땅도 고발된 사안이므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성시도 자체 조사에서 차명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화성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수석 처가가 대주주인 삼남개발의 이모 전무를 조사했습니다. 우수석 처가의 집사로 불리는 이모 전무를 통해 우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호화 외유 의혹이 불거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출국 금지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관련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 공작의 실체가 청와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호화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일제히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수석 하나 지키려고 온 국민을 버리는 청와대 난장판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해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한 작전에 여러 사람이 배역을 맡아서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에 이어 이제는 청와대도 직접 조선일보 공격에 뛰어든 모양새다.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청와대가 직접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를 했다고 폭로전을 벌인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최근 여권의 이딴 의혹 제기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일보는 송 전 주필 건에 대해 사과했는데 오직 청와대만 우병우 구하기 공작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우병우 수석 보완을 하고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권에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우병우 특검 추진에 동참하길 바란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의 김용진 내각 부총리 처형 관련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실장님. 네. 김용진 내각 부총리 처형설이 그동안 떠들어왔는데 오늘 통일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게 김정은이가 연설을 할 때 안경을 닦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목이 자세가 불량하다. 네. 또 하나 제목은 반당 반혁명 분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안경만 닦아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가 될 수 없는데 아마도 안경 닦기 전에 좀 졸았을 겁니다. 네. 졸다가 일어나서 안경을 닦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졸면은 왜 반당 반혁명 분자냐면 김일성이 옛날에 그 지시한 게 있어요. 회의 때, 연설 때 고개를 떨구는 놈이 바로 이 역모를 꾸미는 놈이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는 사람은 반당 반혁명 분자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조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을 죽여야 할 만한 이게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그런 그 불경이다.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연설하는데 그거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졸았다. 이거는 바로 불경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반당이라는 것이 바로 수령에 대한 모독이다. 수령에 대한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을 무시했다. 그래서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김 대표께서는 대한민국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한 12년 전, 2004년도에. 2004년도에. 그러면 김일성 시대하고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불경죄로 처형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불경죄로 처형된 사람들은 있는데 그 불경죄의 그 어떤 제목이 말이죠. 안경을 닦았다거나 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처형된 그런 사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창봉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때인데 김일성이 그 수상이 찾아갔는데 김창봉은 자리에도 일어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탁탁 거기에 이제 토를 달고 그래서 이게 불경죄라 해가지고 아주 그 아작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병하라고 국가안전보위부장이었어요. 60 아마 2년인가 3년 그때인데 국가안전보위부장. 보위부장이니까 김정일이 나 새로운 후계자 해가지고 너희 저 국가안전보위부 좀 보자 해서 정문에 갔는데 안 들여놨어요.
김일성의 승인 받아가지고 오라. 이게 불경제 돼가지고 김병환은 죽는 날까지 정말 뭐 국가 그 정치범 수행소에서 했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건 너무 좀 말하면 이렇게도 걸핏해서 사람 죽인다면 이건 사람인 게 아니라 뭐죠. 파리 목숨이죠. 김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김정은의 어떤 성정하고 관계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쿠데타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 개인적인 아마 이 성격적 특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인가 책을 많이 읽고 뭐 읽었어요. 뭐 그런 전부 그 술수를 배웠는데 어떤 그 집단 내에서 길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센 놈부터 죽이라, 센 놈부터 잡으라. 그럼 다 잡힌다라고 하는 게인데 부총리 정도면 이게 저 서열 30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반은 2003년도에서부터 이 초중등 교육을 맡는 내각 교육상 그리고 고등, 대학, 초등 다 맡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부총리까지 그냥 뭐 한 15년 정도 인력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총리 정도를 저런 식으로 딱 처리,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딱 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주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 준비한 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갔는데, 자, 김 실장님, 지금 김정은이 처형한 사람을 보면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역시 이제 고모부이자 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을 처형한 거고요. 다음에 리용호도 당시에 뭐 리용호가 이제는 뭐 떠오르는 별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숙청됐고, 그리고 현영철 있고 또 최영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한 통계적으로 보면 140명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고위 간부만 현재 140명을 죽였는데 첫 해에 3명. 그다음에 2013년도에 30명. 그다음에 40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60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합쳐서 그 140명을 죽였는데 이거는 정말로 과거에 그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그 조울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범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용서했다 하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고 하는 것이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병적인 것도 좀 있지만은 또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카리스마 부족이고 경력도 부족이고 그다음에 또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론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론도 제기 못하니까 내가 하는 데서는 무조건 알았습니다 라는 이외의 말은 하지 말라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그냥 권위를 제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영호 주영 북한공사의 어떤 망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됩니까?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검열대를 파견해서 다시 이제 검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도 26세 이상 가족은 전부 다 북한으로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한 번씩 소환해가지고 평양 내에서 사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심양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열차표가 9월 말까지는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그 사상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 국가안전 보위부하고 양쪽에다가 상당한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부들도 상당히 뭐 최근 들어서 처형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위 간부에 대한 그 통제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동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사실 이런 내각 부총리 또 처형도 그렇지만은 김영철이 혁명화 교육을 받고 또 줄다리기 하는 이런 모습에 나온다라는 게 그게 사실 충격적이었는데 김영철이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가공할 만한 어떤 인물이고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혁명화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먼저 혁명화 교육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글쎄 지금 혁명화 교육을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공산대학이 있었는데 간부들 갖다가 이제 전문 이제 재교육 주고 훈련 주는 데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1년에 한 달씩 공부를 시켜요. 그 여름 지금 이 시절이라면 이전 변호사 다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하기 요 직전에 7, 8월에
한 달 강습을 합니다. 전국의 예. 간부가.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갔다 왔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업무상의 과오가 있어서 특별히 이제 고급당학교나 기타 예. 어디 가서 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든지 받았다라고 한 자체는 돌아왔으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이제 김명철 그 존재가 벌써 통전 부장이 됐을 때 굉장히 나만의 저 법마다 뭔가 굉장히 그 도발이 그렇죠. 있으는 생각인데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김정은도 이 김영철이 말을 그대로만 그냥 믿고 그냥 추워주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 고압적 태도 네. 그리고 아주 그 자기에 대한 지나친 어떤 프라이드 뭐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만 김정은으로서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을 좀 봐주지 않느냐. 아하, 길들이기 차원이다. 길들이기 차원이에요. 하하, 이거 참. 김 실장님. 네. 그러면 저 어떻습니까? 이런 북한의 그 지배층에서도 김정은을 제외하고 아니 이렇게 하다가 잘못 밑보이면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마음을 좀 먹고 북한식 말로 이렇게 웬 새끼를 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넘어온 고위 탈북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막 죽이니까 딴 마음을 먹고 김정은이한테 총을 들어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양반들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더 잘해가지고 더 충성을 바쳐서 호요시켜야지. 출세를 계속해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양반 말이 뭐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면은 아무래도 쿠데타라거나 모반할 가능성을 충분히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북한의 고위 간부들 흐름이 옆에 사람이 이게 숙청을 당하거나 형명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더 잘해서 더 잘해야 된다. 눈밖에 안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김정은이 사람을 지금 뭐 초반에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죽이는 것만 있으면 나마는 그 효과를 과거의 경험을 봐서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는 거죠. 두려움, 공포의 확산.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나는 몸 살리는 것. 이걸 아마 찾아본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본격적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 소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내일 소환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강제 입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주요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제기된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도 두루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개인 비리로 구속된 신영자 이사장도 오늘 소환해 수천억 대의 증여세 탈세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미경 씨는 여전히 일본에 머물며 조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계속 귀국을 거부하면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총수 일가 소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만큼 경영비리의 정점, 신동빈 회장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건강 문제 때문에 서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원은 신 총괄 회장이 치매 등의 증세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한정 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자녀들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태훈 전 고법원장이 대표로 있는 전문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산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부산항을 드나드는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에선 항의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한진해운 이사회, 만장일치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본사와 부산항 등에서 실사를 벌여 법정 관리냐 청산이냐를 결정합니다. 당장 국제해운동맹에서 퇴출돼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 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만 해도
각각 해운 물동량의 40%와 20%가량을 한진해운에 의존해왔습니다.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6.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중 분해될 경우 연간 1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해운도시 부산은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2천여 명이 모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한 개의 선사로서 위기에 처했다 해서 정부가 이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 기간 산업을 망가뜨리는 것이라서.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부산항에서만 직접 고용 인원 2,3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외국 기항지에 나가 있는 한진해운 100여 척의 선박들. 이제 각국에서 압류가 시작돼 발이 묶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소속 한진로마호입니다. 이 배는 용선료 체불로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습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 이후 이 같은 선박 가압류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물동량 대란이 우려됩니다. 한진해운은 전 세계 168개 기항지에 모두 145척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적된 컨테이너만 54만 TU에 달합니다. 배나 컨테이너가 압류되어서 흘러가야 할 목적지로 가야 할 화물들이 흘러가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미화 상태가 되는 꼴이거든요.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진해운 노선에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정부는 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선박의 인수, 그리고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7위 대형 선사의 법정 관리로 물류 시장은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추경안 처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경 증액안을 밀어붙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야 간 대치가 시작됐던 국회 교문위는 고성과 막말, 삿대질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회 교문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말싸움을 벌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불쾌도가 많습니까? 지난 29일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 상환 예산 6천억 원을 단독으로 처리한 게 발단입니다. 여야 간 반말과 삿대질도 난무합니다. 과함 지르고 한승기 의원님 그런 자세 그거 자세가 어떤데? 반말하지 마시고요. 한승규! 회의는 난장판이 됐고 결국 정회됐습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추경안 협상을 했지만 평행선만 그었습니다. 국회 다수를 점한 야당은 3천억 원 안팎의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예산 원칙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합니다. 당초 추경 세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건을 들어가지고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겠다는 민주당 아닙니까? 당명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의 힘 과시와 여당의 반발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정기국회로 미뤄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15년 예산 결산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청문회로 열린 겁니다.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과도한 생활비 지출을 집중 추궁합니다.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저한테 좀 아파트 두 채를 팔면서 올린 시세 차익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도시 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걸려야지 돈 하나도 안 쓰고. 재산 신고 누락도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도저히 이게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불찰입니다마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에서 임대차 보증금 4억 5천을 증액시켜 준 것을 제가 누락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와 합해져 생활비가 실제보다 커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면서 조 후보자를 감싸줄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하나같이 농식품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농식품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일만 해야죠. 청문회를 거치면 국회의 적격, 부적격 판단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신임 대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 찬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노 세력은 그동안 추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화해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추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색인 노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소 앞입니다. 지지 세력 통합시켜서 민생 보듬는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탄핵 찬성에 사죄와 반성의 말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우리에겐 추미애와 정동영도 있다며 추 대표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만나서도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다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잘해달라, 믿는다 이렇게. 권 여사는 추 대표에 생전 노무현 대통령도 추미애 대표를 높이 평가했다며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문 진영 내부에선 더 이상 탄핵 이력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조인근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은 지난달 몸이 안 좋다며 청와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조 비서관이 공공기관에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한국 남동발전 감사로 옮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었는데 홍혜영 기자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이틀 전 조인근 전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을 상근 감사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연봉 3억 원을 받는 증권금융 전문 감사 자리에 금융 쪽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 측근이 간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조 전 비서관이 피로 누적에 의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지난달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감사로 옮겼습니다. 넉 달 전에는 KB국민은행 감사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무산됐습니다.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67곳, 상임 감사 자리는 17곳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고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외치지만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관피아가 줄어든 대신 청피아, 즉 청와대 출신 낙하산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 노트 7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은 40만 대가 예약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주부터 국내외에서 충전 중 폭발했다는 주장이 5건이나 제기됐습니다. 네, 오늘 날씨를 물어보면 알아서 답해주고 일정도 확인해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내 말을 다 알아듣고 일도 척척 해낸다는데요. 김하린 기자입니다. 바쁜 출근 시간. 옷을 고르면서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날씨를 묻습니다.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서울 하늘은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일정도 영상 꼼꼼히 29도이고 챙겨줍니다. 최고 기온은 오전 10시 팀 미팅, 오후 2시 콘텐츠 협력사 미팅. 원하는 음악도 틀어줍니다. 브람스의 자장가 틀어줘. 플러그 켜줘. 플러그를 켰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하고 리모컨이나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목소리만으로 가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쓸수록 진화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음성 인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아마존은 지난 2014년 말 음성인식 스피커를 선보여 300만 대를 팔았고 구글과 페이스북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화 속 인공지능 비서가 실제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켰어요.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는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과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높이 평가받는 아주 희한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당시 피해 여학생이 방송에 나와 증언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2년 전 고등학교 신입생이던 채시 프라우트는 교내에서 선배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프라우트가 다니던 세인트폴 기숙학교는 존 케리 국무장관 등 수많은 유명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160년 전통의 명문고입니다. They said that they didn't believe that he did it knowingly. And that frustrated me a lot because he definitely did do it knowingly.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명문고의 실상은 추악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남자 선배들이 졸업 전 여자 후배와 성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높이 평가받는 악습이 있었고 실제 남학생들은 벽에 점수판까지 만들어 성관계 횟수를 경쟁했습니다. A question that I was asked on the stand was, well, why were you so hazy during that period? And I was raped. 하버드대 입학 허가까지 받았던 가해 남학생은 징역 1년형을 받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I don't want anybody else to be alone anymore. I don't. 학교 측은 프라우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지만 그와 같은 전통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대선을 2달이 앞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급해졌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막말을 퍼붓다가 히스패닉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말을 주고받았던 멕시코 대통령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니에토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며 회동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를 범죄자로 비하하고 국경에 장벽까지 세우겠다고 하자 히틀러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앙숙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만남은 트럼프가 새로운 이민 관련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이루어져 더욱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방문 직후 사실상 국경에 장벽을 쌓을 건지에 대한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We are also going to secure our border and stop the drugs from pouring in and destroying our country. A big speech on immigration. We'll be talking about that. Arizona tomorrow night.
미 언론에선 어색한 만남의 배경이 기존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는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힐러리에 크게 밀리는 상황. 흑인, 히스패닉 표를 잡기 위해 클린턴의 정책은 빈민들에게 끔찍하다. 얼마나 더 많은 학살이 벌어져야 트럼프에게 한 표를 던지겠냐며 자극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정부 재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결정됩니다.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될지 김혜민 기자입니다. 국가재정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이틀간의 찬반 토론을 벌인 브라질 상원의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도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Temos democracia, sim, respeitamos a Constituição e vamos punir quem não a respeitou. Todos aqui sabem que não houve crime de responsabilidade. Esse processo não passa de mero pretexto.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1992년 탄핵당한 지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됩니다. 브라질 언론들은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어제 최종 변론에서 국영자금을 사용했지만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u só temo a morte da democracia.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곳곳에서 극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탄핵안 투표 결과는 이르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연주가 울려 퍼지는 곳은 프랑스 파리의 한 기차역. 지난 2012년부터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놓인 피아노입니다. 기차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100여 개의 기차역이 피아노를 갖다 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기차역이지만 아직까지 도난되거나 망가진 피아노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까마득한 하늘 위에 매달린 줄. 한 남성이 허공에 설치된 외줄을 맨발로 아슬아슬하게 건넙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1000m 길이의 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강풍 속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도전에 사람들은 용감한지 무모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여성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언성을 높이다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맥주병까지 집어던지는 여성들. 급기야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가게 직원이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샤브샤브 냄비를 들어 뜨거운 국물까지 서로 뿌려댑니다. 말 그대로 대판 붙은 이 싸움으로 평온했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초 우리말 사전이 발굴됐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일본 지도도 공개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우리문화가꾸기회가 발굴한 조선어 사전 초판본입니다. 1938년 발행된 최초 우리말 사전인데 독의 뜻풀이가 돌의 사투리라고 적혀 있고 석이라는 한자어까지 병기돼 있습니다. 1900년 공표된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따르면 울릉도와 부속된 죽도와 석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 칙령에서 명시한 석도가 독도란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이 사전을 생각지도 못했죠. 한국에선 똑같은 독자가 석자로도 쓸 수 있고 독자로도 쓸 수 있다. 이것이 이미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일본 지도 16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1893년 발행된 지도에는 독도가 빠져 있지만 이듬해 발행된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자체에서 만든 공식적인 정부 지도에서도 모두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다 나와 있고 이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뉴욕에서 주말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이 청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곳은 항상 노숙인 곁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시민들이 1달러, 2달러씩 건넸고 그렇게 모은 돈은 모두 노숙인에게 줍니다. 이런 나눔이 행운을 불러왔는데요. 굴지의 음반업체 소니뮤직과 계약을 했답니다. 음반 수익금도 노숙인 돕기에 사용하겠다는데요. 가장 낮은 이와 함께했던 청년. 이제 음악의 힘으로 더 많은 대중을 위로해주는 멋진 가수가 되겠네요. 네, 가을 야구의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있는 7위 한화가 이번 주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투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마운드를 떠나면서 혹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순 기자입니다. 손범도 돌아오고 장민재도 돌아오고 오는 사람이 다 와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야 다시 올막기도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김성근 감독의 바람대로 송은범과 장민재는 들어왔지만 고심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불펜진 핵심 투수 권혁과 송창식이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김성근식 혹사 야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펜 투수의 수명은 투구수와 연투 관리에 있는데 권혁과 송창식 모두 잦은 등판이 문제였습니다. 송창식은 66경기에 출전해 97.2이닝을 던지며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투구수를 기록했습니다. 송창식의 뒤를 잇는 투수 역시 권혁으로 이 둘은 팀 선발 송은범보다 2이닝 이상을 더 던졌습니다. 3위와 4위에 포진한 선수도 하나 심수창과 장민재였습니다. 주축 투수들의 이탈로 7월 한 달 동안 13승 7패를 기록했던 한화는 8월 들어 11승 13패로 뚝 떨어졌습니다. 방어율 등 투수 쪽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지난해에도 혹사 논란에 시달리면서 불펜 투수 박정진과 윤규진이 시즌 막판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 한화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관문에서 중국과 맞붙습니다. 공한증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각오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가을비에 기온도 쌀쌀했지만 선수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난 2차에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모두 승리한 대표팀은 기세를 몰아 중국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17승 12무 1패. 중국에게 한국 축구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최근 축구 굴기를 노리는 중국을 경계했습니다. De los 23 jugadores, yo no quiero cambiar de opiniones a la gente, solamente me gustaría cuando la gente habla de un tema. 대표팀은 손흥민과 이청용, 기성용 등 해외파 선수들과 황희찬까지 더해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사흘에 불과하다는 우려는 자신감으로 씻어냈습니다. 어려운 한국 선수도 자리에 100%를 발휘하는 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빗속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 중국은 공한증은 역사에 불과하다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不是最热门的球队，但是我们有坚定的信念，我们力争在每一场比赛里都全力以赴，来追求我们进军俄罗斯世界杯的目标。谢谢。 중국은 대규모 응원단까지 동원해 경기장 안팎으로 우리와 한바탕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표팀은 선수 차범근의 발급부터 시작된 공한증 38년 역사를 이어받아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섭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대표팀 복귀를 결심한 메시가 정상 등극에 도전하고 디펜딩 챔피언 독일도 수성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우루과이와 홈 경기를 앞둔 아르헨티나 대표팀 분위기가 밝습니다. 지난 6월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 충격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메시가 마음을 돌린 게 한몫했습니다. Creo que obviamente ha tomado la mejor decisión. Sería un pecado que él tenga que prescindir de jugar con la camiseta. 역대 한 번도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 없는 브라질도 21회 연속 본선 무대에 서기 위해 다시 뜁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 대표팀에선 슈바인슈타이거가 마지막 A매치를 준비합니다. 2004년 6월 데뷔한 슈바인슈타이거는 오늘 밤 핀란드와 경기 121번째 A매치를 끝으로 전차 군단에서 떠납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자존심을 구겼던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새 사령탑을 맞았습니다. 샘 엘러다이스호, 주장 웨인 루니는 러시아 무대를 마지막으로 삼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Realistically, I know myself. Russia will be my last opportunity to do anything with England, so I'm going to try and enjoy these 2 years and then, hopefully. 이번 주 전 세계에선 러시아행 티켓 32장을 향한 총성 없는 축구 전쟁이 펼쳐집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내륙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또 총살당했다는 소식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심심하면 파리 죽이듯이 간부들을 처형하는 김정은을 어떤 측면에서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김정은과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순식간에 평화가 올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순진해 보입니다.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를 조금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